독고타기 경찰에 체포되어 20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마광숙은 울면서 한동석을 끌어안았다. 평일낮 박 실장은 마음이 분주했다. 회장 한동석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메모 한 장. 오늘 일정 전면 취소. 변화의 바람은 어디에서나 불어오지만 동석에게 불어온 이 바람의 시작은 어디일까?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동석의 사라진 하루와 광숙에 대한 비밀스러운 감정이 얽힌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다. 한편 광숙은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를 정리하느라 정신없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이 주소로 가시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회장 한동석. 이게 뭐지? 광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앞뒤 맥락 없는 문자가, 그것도 업무가 한창인 시간에 동석이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스팸인가? 회장님이 이런 문자를 보낼 리 없는데. 의심이 채가시기도 전에 2분도 지나지 않아 동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마 대표, 왜 내 문자 안 읽어요? 광숙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 읽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가시오 같은 말도 아시는 줄 몰랐네요. 동석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받아쳤다. 하하, 나도 어지간한 건 다 알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왜 답장은 안 했어요? 광숙이 살짝 억울한 투로 따졌다. 그게 아니라 회장님이 바쁜 업무 중에 이런 문자를 보낼 리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스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짧아서요. 짧긴 뭐가 짧아요? 딱 한 줄인데. 동석이 웃으며 항변했다. 광숙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을 이었다. 회장님, 예전 도자기 사건 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몇 시간 고민해서 장문의 사과 문자 보냈는데 회장님 답장이 뭐였죠? 동석이 머쓱한 듯 헛기침을 했다. 내가 정중하게 단문으로 답장하지 않았나요? 정중하기는요. 알겠습니다. 딱 네 글자 보내셨어요. 광숙이 또박또박 따지자 동석이 우물쭈물 대답했다. 아, 내가 그랬나? 그때는 동석이 광숙을 꽃뱀으로 오해하던 시기였다. 광숙 모녀가 사무실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도자기 사건을 일으켰을 때 동석의 비호감도는 최고조였다. 긴 문자를 보내는 광숙을 이상한 여자로 치부하며 단문으로 퉁명스럽게 답하던 때였다. 동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시치미를 떼며 말을 돌렸다. 어쨌든 내가 보낸 주소로 가보세요. 광숙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여기가 어딘데요? 저 지금 서류 정리하느라 정신없어서 못 가요. 그냥 저를 믿고 가보세요. 복잡한 건 나중에 해도 돼요. 머리 아프니까. 동석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이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동석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시킬 리 없다는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결국 그녀는 주소를 따라 길을 나섰다. 한편 전화를 끄는 동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광숙과 잠깐 통화했을 뿐인데도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다. 그는 책상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했지만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어쩔 수 없었다. 광숙에 대한 그의 감정은 어쩌면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광숙의 한마디에 웃음이 터지고 그녀의 지친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동석. 이제 그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광숙이라는 태양을 따라 돌고 또 도는 행성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미소 하나, 그림자 하나에도 그의 하루가 기울고 흔들린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동석에게 기쁨 그 자체였다. 광숙이 트럭을 몰고 도착한 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탁 트인 만화 카페가 눈앞에 펼쳐졌다. 한쪽 벽에는 벌집처럼 아담한 타임캡슐 좌석이 줄지어 있고 그중 세 번째 칸에서 쿠션에 기대 완벽한 자세로 만화책에 몰입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회장 한동석이었다.
어머, 회장님! 광숙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다. 동석은 만화책에서 눈을 떼며 엄마 찾는 아이처럼 투덜거렸다. 마 대표,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니, 회장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광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동석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만화책 보고 있죠. 같이 보자고 부른 겁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일이 많을 땐 만화책이 진리예요. 광숙이 피식 웃으며 맞장 굳혔다. 와, 제가 회장님께 완전 새로운 취미를 선물 드린 기분이네요. 동석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 대표가 내게 만화 말고도 선물해 준 게 많아요. 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일정표에만 갇혀있지 말고 가끔은 고개 돌려 세상 구경도 하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괜히 지난날 후회하거나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그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마 대표 덕분에 선물 받은 날이에요. 광숙은 그의 말에 활짝 웃었다. 요새 회장님, 점점 더 인간적으로 변하신다니까요. 그러다 문득 동석이 손에 쥔 만화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호텔 제국 회장의 불같은 야망. 광숙이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킥킥 웃자 동석이 머쓱하게 변명하듯 설명을 시작했다. 이게 말이죠. 한 인물이 전 세계 체인 호텔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읽다 보니 주인공이 나랑 완전 똑같아요. 광숙이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떻게 똑같은데요? 동석이 신이 나서 대답했다. 일단 천재적인 머리, 냉철한 이성, 그리고 비현실적인 외모의 소유자죠. 외적 조건이 나랑 매우 흡사하고 뭐랄까 매력이 그냥 뚝뚝 흘러넘친다고 해야 하나? 광숙은 배를 잡고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회장님, 능청스러운 유머 실력도 어쩜 이렇게 빨리 늘으신 건지 진짜 최고예요. 웃음이 잦아들자 광숙은 자신도 만화책을 고르러 갔다. 동석은 그녀가 빌려온 만화책 겉표지를 슬쩍 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책 제목은 별빛 아래 피어나는 사랑. 동석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마 대표,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혹시 로맨스? 광숙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호텔 제국이면 저는 별빛 로맨스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만화책을 넘기며 이따금 까르르 웃었다. 만화 카페의 아늑한 조명 아래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편안하고 따뜻해졌다. 동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광숙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 정말 모든 걸 잊게 만드는구나. 광숙 역시 그의 옆에서 미소 지으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작은 만화 카페가 오늘만큼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되어 있었다. 단무지 연애기라니 좀 유치하지 않나요? 컵표지에 단무지 그림까지 그려놓고 설마 단무지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건 아니겠죠? 동석이 코웃음을 치며 만화책 표지를 훑어보았다. 광숙은 책장을 넘기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이게 진짜 단무지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이야기예요. 그녀가 신나게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노란 단무지가 진짜 단무지한테 사랑을 고백하는데 커져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마음이 안 끌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초록 쌈무한테로 가는 중이에요. 동석이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쌈무요? 고기 싸먹는 그 동그란 쌈무? 네, 맞아요. 광숙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쌈무는 쌈처럼 싸움도 잘하고 부당한 걸 보면 참지 못해요. 용기 있고 정의롭죠. 험난한 길도 스스로 뚫고 나가는 장군 같은데 의외로 마음이 따뜻해요.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 넘친다니까요. 광숙은 만화책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노란 단무지는 늘 마음을 닫고 살아왔어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잘 모르고 좀 까칠하고 재미없는 애죠. 동석은 그녀의 설명을 듣다가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노란 단무지가 꼭 나갔네. 마음을 닫고
감정에 둔감하게 늘 혼자 걸어왔던 자신의 지난 삶이 떠올랐다. 그는 노란 단무지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살짝 미소 지었다. 광숙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근데 이 노란 단무지가 어느 날 쌈 같은 초록 쌈무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쿵하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냥 푹 반해버리는 내용이죠. 그녀가 만화책에 다시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동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초록 쌈무, 그건 마 대표네. 그는 호텔 제국 회장의 야망을 읽다 말고 광숙이 건네준 단무지 연예기로 갈아탔다. 광숙이 다 읽은 페이지를 넘기면 동석이 이어 읽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둘은 어느새 만화 친구가 되어 있었다. 만화 카페의 아늑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만화책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러다 광숙이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회장님, 배고프지 않으신가요? 라면 하나 먹을까요? 동석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요? 만화 보다가 라면을요? 어휴, 마 대표나 드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등장하자 동석은 냄비에 얼굴을 파묻을 듯 라면을 흡입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광숙은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트렸다. 회장님, 하나 더 시켜드릴까요? 아니에요. 동석이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손사래를 쳤다. 어서 먹고 단무지 연예기, 오늘 끝내야죠. 광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근데 회장님, 이런 만화 카페에 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동석이 살짝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거? 마 대표랑 같이 오려고 회사에서 몰래 나와 답사했죠. 여기가 쾌적하고 위치도 좋고 자주 오기에 안성맞춤이라서요. 광숙은 혼자 거리를 헤매며 만화 카페를 찾아 답사했을 동석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의 세심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웠다. 소전무, 이 모든 걸 자네가 한 짓으로 처리해야 해.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알겠나?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에 보냈던 스파이가 검거되자 모든 책임을 소전무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음모로 끝나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반전과 복수의 서막이 펼쳐지며 독고탁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 오늘 독고탁이 어떤 일들을 겪으며 결국 감옥으로 향하게 되는지 통쾌한 이야기를 펼쳐본다. 경찰 수사 끝에 스파이는 결국 검거되었다. 하지만 스파이는 배우를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마광숙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단단히 쥔 채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경찰 수사 결과 외부에서 고의로 유포한 조작된 영상이 이번 사건의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독수리 술도는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현장에 모인 거래처 관계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언론은 이 사실을 특종으로 다루며 억울한 누명을 벗은 독수리 술도가라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장광주를 납품받던 거래처들은 주문을 재개했고 일부 업체는 과거보다 2배 이상의 물량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시 활기를 되찾은 술도가 공장은 증류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쌀 씻는 소리와 직원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동석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마광숙이 다시 웃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게 뛰었다. 광숙이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건 회장님의 도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건넨 술잔을 받아들었다. 마 대표가 이렇게 다시 웃는 걸 보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신라주조의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독고탁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소전무를 불러냈다. 소전무, 지금 이 상황은 자네가 책임져야 해. 이건 다 자네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절대 관여하지 않았어. 소전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순순한 복종이 아닌 무언가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 순간 소전무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은 소전무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몇 달 전 신라주조 본사 건물 지하 회의실 정적 속에서 소전무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독고탁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과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스파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소전무는 독고탁을 끌어내리기 위해 판을 짜고 있었다. 이제 막 그의 복수는 시작되었고 독고탁은 자신이 믿었던 부하의 배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지하회의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 소전무의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전무의 가족이자 독수리 술도가에 잠입한 스파이였다. 정말 이 일을 하면 독고탁 회장이 감옥에 가는 거죠? 스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전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번 작전만 성공하면 그자는 더 이상 이 업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신라주조를 이끌게 될 거다. 우리 가족이 독고탁에게 당했던 고통, 그 모든 걸 갚아줄 때가 왔어. 스파이는 잠시 침묵했다. 과거 신라주조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독고탁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상습적인 야근, 모욕적인 말투,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무례한 언사까지. 그녀는 그 모든 굴욕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왔다. 그리고 소전무는 그녀의 울분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동지였다. 소전무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너는 지금처럼 독수리 술도가 내부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모아 그리고 정해진 시점에 언론사와 협력하는 기자에게 이 모든 게 독고탁의 지시였다고 전하면 돼. 스파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 일 끝까지 책임질게요. 독고탁 반드시 무너뜨릴게요. 소전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이번에 성공하면 내가 회장이 됐을 때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보상은 아주 크게 줄게. 스파이는 회의실을 나서기 전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독고탁 회장님, 이건 당신이 내게 준 고통에 대한 대가예요. 당신이 만든 세계에서 이제 내가 당신을 끝낼게요. 독고탁에 대한 복수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다. 다음 날 밤 독고탁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현관문이 거칠게렸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선두의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독고탁 씨, 당신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독고탁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건 다 소전무가.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말을 끊고 흔들림 없이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의 아내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독고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끌려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동석은 감옥 면회실로 독고탁을 찾아갔다. 면회실 문이 열리자 투명한 강화유리 너머로 초라한 회색 죄수복을 입은 독고탁이 앉아 있었다. 한때 업계의 거물이었던 그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없이 무너져 있었다. 동석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독고탁의 몰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소전무의 치밀한 복수와 스파이의 숨겨진 활약이 그를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이 모든 뒤에는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고 다시 일으킨 마광숙의 강인한 의지가 있었다. 면회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독고탁은 양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모은 채 앉아 있었다. 한동석이 들어오자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 당혹,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이렇게 와주시다니. 독고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동석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유리 너머 수화기를 들기까지 그는 한참 동안 독고탁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과거 업계의 거물로 군림하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한 회색 죄수복 속에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동석이 수화기를 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입에서 사돈이라는 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독고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동석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묻어났다. 독고탁은 급히 수화기를 양손으로 움켜쥐며 변명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전부 소전무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제가 그런 짓을 지시한 적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돈이 될 사이인데 그것도 이제 필요 없는 말입니다. 동석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아들이 당신 딸과 혼인한다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내릴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을 가족이라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죠. 독고탁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저는 회장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었고 마광숙 대표 같은 사람과 맞서 이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자식들 결혼만큼은 계속 가게 해주십시오. 한동석은 미동도 없이 그의 간청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 결혼, 어떤 일로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동석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유리 너머 독고탁은 울상을 지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하지만 동석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독고탁의 절규가 면회실에 메아리 쳤다. 쇠창살 사이로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 소식은 곧 독고탁의 아내 장미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세계는 이제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한동석은 면회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독고탁의 몰락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광숙과 독수리, 술도가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소전무의 치밀한 복수가 얽힌 결과였다. 동석은 마음 한구석에서 광숙의 밝은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가 다시 일어선 것처럼 이 모든 혼란도 결국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터였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소전무는 신라주조가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기뻐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의의 심판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마광숙은 법원에 들어서며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서류철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 영상 캡처, 녹취록, 그리고 USB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담당 직원 앞에 올려놓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 담긴 모든 자료는 신라주조 소전무가 주도하여 저희 독수리 술도가를 모함하고 유통기한 조작 및 허위 보도자료 유포를 기획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희는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었고 제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살펴보던 담당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면 수사 요건이 충분합니다. 이 자료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을 꼭 쥐었다. 돌아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무너져야 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오만입니다. 며칠 후 신라주조 본사 회의실,
소전무는 평소처럼 투자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며 검은 제복의 경찰들이 들어섰다. 누구시죠? 소전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입니다. 소전무님, 위조문서 작성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소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전부 독고탁 회장이 시킨 일이에요. 하지만 수사관은 차갑게 체포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소전무는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건물 밖에는 이미 언론이 진을 치고 있었고 신라주조 고위 임원 체포라는 자막이 뉴스 속보로 송출되었다. 그 장면을 독수리 술도가 본관 2층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마광숙은 텔레비전 화면 속 소전무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옆에 서 있던 한동석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광숙이 낮게 속삭였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광숙의 강인함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감옥의 차가운 쇠창살 너머 독고탁과 소전무는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네가 날 배신했어. 이 자식. 독고탁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배신? 처음부터 당신을 믿은 적 없어요. 당신이 저를 버린 거잖아요. 소전무가 차갑게 맞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고함치며 감옥의 벽에 씁쓸한 메아리를 남겼다. 한 줄기 햇살조차 들지 않는 그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파국을 천천히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세상이 내린 정당한 심판이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광숙의 불굴의 의지와 진실을 지키려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한동석이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계속될 터였다. 세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장미애는 결국 오범수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예고도 없이 그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한 연구실, 빽빽한 논문 더미들 사이로 들어선 그녀의 모습은 분명 낯설고 거칠었다. 하지만 장미애는 더 이상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딸의 미래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오범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본능적으로 이마를 찌푸렸고 목소리는 싸늘하게 갈라졌다. 여기엔 왜 오신 겁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분명한 불편함과 차가운 거절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장미애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범수야, 나 세리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엔 무겁고도 단단한 진심이 녹아 있었다. 범수는 그녀의 정체를 알자마자 그녀가 왜 찾아왔는지 단번에 눈치챘다. 세리랑 헤어지라고 하러 온 거구나. 그 말하러 여기까지 온 거네. 어떻게든 만나지 말라고 부탁하러. 세리 엄마라고요? 그의 말에 장미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저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였다. 나도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 세리 얘기로 온 거야. 아마 너한테도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세리가 널 정말 좋아하더라.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범스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리랑 엮이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걱정 마세요. 제 딸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찹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돌아가세요. 그의 말은 분명했고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장미애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정하고 딱딱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선을 긋는다면 적어도 세리와 관계를 지속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섰다. 연구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그녀는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딸을 보호하고자 했다. 오범수는 원래부터 세리에게 마음을 둘 여유도 없었지만 장미애가 그녀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더욱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장미애와 도고탁은 과거 술도가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존재들이었다. 공금을 들고 도망친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술도가는 거래처와의 계약을 잃고 채무에 시달리며 무너져갔다. 그 여파로 범수의 아버지는 병을 얻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박던 오수는 말수가 줄어들고 학업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오수에게 원수의 딸과 엮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설령 세리가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조교와의 사적인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 결국 오수는 세리를 조교직에서 해임시킨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조교가 아니었다. 그녀가 힘들게 털어놓았던 감정, 진심 어린 눈빛 모두를 그는 외면하기로 했다. 장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어떤 감정도 품어선 안 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냉정한 결단이었다. 세리는 해임 소식을 듣자 충격의 말이 막혔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곧장 오수의 연구실로 달려갔다. 그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 그 문 앞에서 세리는 큰 숨을 들이쉬고 문을 거칠게 열었다. 강의 준비 중이던 오수를 보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교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두 눈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용기 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보하듯 끝내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의 방식인가요? 그 말을 들은 오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리야, 네가 나를 좋게 봐준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교수고 너는 조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날 어떻게 보겠니? 내 수업을 계속 듣고 싶어 할까?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물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지만 오범수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저는 큰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제 마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통보하시는 건가요? 교수님의 방식이 이런 식인가요? 그녀의 말을 들은 오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냉담함이 스쳤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차가웠습니다.